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52일째입니다.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이 상황이 언제 정리될지 예측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문제는 이제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가 됐고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총선의 선거운동 방식까지 바꿔놨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가 끝나면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어제는 서울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서 전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광주 전남 지역은 어제 오늘 확진자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광주시 민간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광주시 의사협회 양동호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의료지원 총괄을 맡으신 광주광역시 박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학조사관으로 민간공동위원회 대책위원회 참여하고 계신 전남대병원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회장님, 네. 어제 오늘 다행히 광주시가 지금 확진자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서울 콜센터에서 지금 대량 또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 광주만 해도 지금 13번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 감염원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 지역사회로 또 많이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인데 네. 박 부장님, 광주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14번, 15번 환자니까 네네. 이 환자들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신데 2주 자가격리가 끝날 즈음에 지금 확진이 네네. 밝혀졌어요. 네. 어떻게 된 과정을 거친 겁니까? 통상 이제 저희 접촉자 관리나 이 매뉴얼상으로 보면 잠복 기간을 한 2주 정도로 보고 14일 격리가 해제되면 이제 퇴원하는 격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4번, 15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이제 자가격리 관리를 하면서 통상 의료인이나 그 요양원에 근무하고 요양병원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격리를 해제했을 경우 해제하기 전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을 일부 보건소에서 좀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일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신천지인 경우, 대구를 다녀온 경우, 그다음에 학습관에서 학습을 한 경우는 거기에서 접촉자로 분리된 사람은 전에 자가격리가 해제됐더라도 검사를 하자 해갖고 나온 사람이 이제 15번까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학습관이라고 말씀하신 건 신천지 학습관. 네, 신천지 학습관 말합니다. 결국 이분들이 이제 잠복기라고 알려져 있는 2주를 지나고 나서 확진이 났다는 얘기인데 신 교수님 어떻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재 지금 14번, 15번 환자는 이제 3번 환자의 이제 접촉자로 이제 구분돼 있었고요. 네. 3월 2일 날 격리가 해제되고 대략 5일째, 6일째 지금 환자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잠복기로 보면 한참 넘었죠. 5일하고 6일이 이제 넘었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저희들도 한참 전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입원 상태에서도 증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무증상 감염으로 보고 잠복기 내에 무증상 감염 상태가 됐고 무증상 감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도중에 환자가 발견됐을 걸로 일단은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가설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분들이 자가격리 기간을 제대로 안 지켰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자가격리 기간에 자가격리를 이탈해서 광주에서 숨어있는 다른 환자들을 만나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마 확률적으로 더 낮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예. 일단 자가격리를 안 지켰을 수도 있고 예. 또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다. 통상 이렇게 그 2주라고 그 잠복기가 2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가격리도 안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양 회장님? 네, 이번에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4번 환자와 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확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본인이 만약에 자가격리 수칙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증상 감염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굉장히 무증상 감염자를 염두에 두고 자가격리에 대한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신천지 신도인 경우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이후에도 자가격리를 종료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좀 해야 하는 걸로 원칙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된 그 351명 중에서 신천지 신도인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모두 음성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 장님, 지금 이제 자가격리 해제자가 확진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 자가격리 하기 전에 혹은 자가격리를 시작할 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은 자가격리 들어가면서 모두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도 통상 혹시 증상은 없지만 접촉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한 14일을 두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14일을 두고 봤는데 지금 14일이 넘어선 상태에서 나온 경우가 있어서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특히 신천지와 관련된 경우, 대구를 다녀온 경우, 아까 학습관에 같이 그 대구 다녀온 이후에 학습관에 좀 만났던 사람의 접촉자의 경우에는 아예 저희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기 전에라도 반드시, 옛날에는 의료인만 반드시 그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를 반드시 검사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 접촉자와 관련된 경우 증상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을 증상이나 접촉 시점으로부터 대개 2주 정도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까지 3주 기간을 연기해가지고 좀 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 민간 자문위원단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좀 변경을 하고 강화시켰습니다. 증상 없이 확진 사례가 나와서 돌아다니시게 되면 이게 전파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양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고요. 신 박사님, 그 예전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증상 없는 확진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스하고 현재 코로나19하고 유전체가 대략 한 80% 정도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아주 좀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걸린 사람의 대부분은 증상이 있게 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1%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또 사스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이러스 배출이 상당히 더 늦게 최고점을 이루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 초기부터 또 바이러스 배출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차이가 일단 있고, 그래서 사스하고 메르스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도 사스하고 메르스 비슷하게 무증상 감염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기존에 이제 나오는 레포트들에서 증상 하루 전도 감염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지금 광주 지역의 경우에 10번째 확진자 가족하고 13번째 감염자 이분들은 지금 감염 경로가 안 나와 있죠? 네, 지금 역학조사 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역 확산의 우려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10번째, 11번째, 12번째 환자의 경우는 이제 이 11번째 환자가 그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네. 이 유럽 여행을 하고 저희 이제 역학조사관들의 입장은 유럽 여행 과정에서 특히 또 이제 이탈리아를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국내 20일쯤에 들어왔고 우리 광주에는 21일쯤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평소에 이제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천식이 있어서 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일단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감염의 그 가능성은 일단은 뭐냐면은 낮을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10번, 11번, 12번은 감염 경로를 일단 저희들이 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의 경우는 좀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13번의 경우는 이제 증상은 27일부터 있었습니다. 2월 27일부터
그러는데 그 경로를 찾아봤는데도 감염을 전파해 준 사람을 저희들이 이제 찾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은 그 전에 14일간 대략 뭐 13일에서 26일쯤에 숨어 있는 환자에서 전파됐을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따지면은 과연 현재 우리 광주가 지역사회에 전파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걱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간이 꽤 지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숨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지금쯤은 그 환자가 좀 드러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약간은 좀 지금 줄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충 지금쯤이면 예. 확진자가 거의 드러났을 거다. 예. 나오는 현상 다 나올 수도 있다. 예. 정말 그렇게 됐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박 부장님. 근데 지금 서울에서 터진 게 이제 콜센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광주가 사실 그동안에 콜센터 윤치도 많이 했고 네, 이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네네. 꽤 많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서울 콜센터 이렇게 구로 콜센터 터지면서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7천 명 정도가 지금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긴급 방역에 들어갔고 또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환경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광주시에서는 지금 전체 콜센터 현황 파악을 다 마쳤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오늘 방역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 안에서 지켜야 될 수칙 그런 것들 좀 다시 상기를 시켰고 콜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들 있죠. PC방, 노래방처럼 뭐 이런데 그런 데도 같이 다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 부분에 대한 그 지침들이 이제 오늘 그 중대본 전체 회의에서도 이미 내려졌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밀집도를 좀 낮추게 한다든지 근무할 때 책상을 하나로 좀 뛰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잠시간 업무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게 해준다거나 또 이제 근무 환경 여건에 있어서 손소독제 같은 것도 좀 비치하고 또 환기도 한 번씩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이제 콜센터 명단이 확보되고 나서 이제 보건소랑 이런 혹시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그 계획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방역도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방역은 지금 현재는 자체 방역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방역대가 어제 이제 출범을 했었어요. 우리 자체 방역이. 그래서 그쪽 자율방역대에서 우선 콜센터나 이런 밀집되어지는 그 환경이 안 좋은 데를 먼저 좀 가서 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확진자가 거쳤던 경로 같은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장소에 방역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방역을 하고 나면? 대개는 네네. 그 보통 이제 환경 소독을 하게 되면은 네. 대략 환경 소독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쓰는 약제에 의해서 한 1분 이내에 바이러스가 사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말 감염, 또 비말이 떨어져서 이 표면에 묻거나 물체가 묻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는 비말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소독을 하는 것은 오염된 비말들을 지금 저희들이 소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좀 그 폐쇄 기간이 2, 3일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뭐 어떤 사회적 합의만 되면은 좀 더 빨리 앞당기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개는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적인 거하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즉시 소독하고 몇 시간 있다가 해도 되지만 또 심리적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은 특히 경제나 이런 영업과 관련된 데는 저희들이 24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후에 네네네. 소독만 하면 네네. 대상 전염의 걱정은 없다. 네. 시민들께서 그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 지금 한 번 이 감염자가 지나갔다는 경로가 발표되면 아예 영업이 거의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네. 정확하게 상황을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대책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양동 회장님께서 지금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시장님하고 의사협회장하고 병원협회장하고 세 분이 공동위원장이시죠. 네네.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구성은 그 이제 의료계 대표로 이제 의사회장인 저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광주전남 병원 협회장님은 전남대병원의 이삼용 병원장님께서 지금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의 방역 아주 예방학계 대가이신 최준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민간 지원 단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 예. 여기 우리 지역에는 사실 학계나 또는 이렇게 방역 그리고 의료계 굉장히 그 지식이 많으신 분 교수님들이 많아서요. 여기 계신 심윤호 교수님 또 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전번 메리스나 그때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신 우리 박향 자치행정국장님 또 모시고 또 보건행정국장 이평 국장님이나 이래서 14분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일은 사실 우리 지역에 병상 자원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시와 저희 민간이 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걸 또 방지하고 앞으로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시설을 지금 확충을 해놔야 하는데 지금 네. 15번째 확진자까지 나온 이 정도 상황은 지금 사실은 거의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현재는 앞으로 이제 혹시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올까 이런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의 의료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현재는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보자고 네. 하면 지금 국가 격리병상이 전남대가 7병상, 조선대학교 5병상, 12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게 터지면서 저희들이 감염병 그 12병상을 빼고 나면 감염병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고울 전남대병원하고 그다음에 시립 제2요양병원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상태랑 감염병을 전담으로 치료할 때는 조건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병실 여러 가지 요건이. 그래서 빛고울 전남대병원이 지금 34실 57병상을 갖추고 있고요. 감염병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러나 통상은 저희들이 한 105병상 이상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57병상 전염병을 관리할 때는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줄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 병상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집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감염병을 하면 기침을 보통 했었을 때 기침 비말이 비말이 떨어지는 난다는, 예. 그 간격을 두어서 대개는 감염병 관리할 때는 한 3m 정도 침대를 이격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 병상으로 썼을 때하고는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가 빛고울 전남대와 시립요양병원을 합쳐서 한 105병상 정도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처럼 대량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병원을 현재 일반 병원을 갑자기 감염병 병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그런 숙소로나 이렇게 쓰였던 데를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나 5.18 교육관 같은데 이런 데를 1인 1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병상 규모를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네, 병상 규모는 이제 아까 방금 박양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요. 음압병실은 지금 저희가 국가 지정 음압병실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12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음압병실이 또 기독병원이랄지 서광병원 또 첨단병원에 해가지고 15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대략 한 45병상까지 또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감염병 전담병원도 1단계에서는 이제 105병상이지만 또 하면은 50병상을 더 추가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학교 생활관하고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교육관 거기도 지금 대량 환자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에서는 또 60병상 정도, 60개 정도 추가하고 3단계에서는 또 5개소를 더 수용해 가지고 약 500개 정도를 좀 추가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상을 500개를 확보를 하신다고요? 생활치료실까지 생활치료시설까지 합해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개 병원이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사실은 비어 있겠네요. 네, 이 시립 이 병원은 현재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내일 목요일, 이제 공사 금요일, 중이군요. 네네, 예. 금요일부터는 이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빛고울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57병상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한 28명이 지금 거기에 입원해 있거든요. 광주 환자들하고 또 대구 광주하고, 환자들하고 대구 환자하고 예, 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 한 29병상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네네. 이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이 부분 그냥 병원하고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생활치료센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원래 생기게 된 배경은요. 이번에 대구에서 보면은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분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경증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니까 자가격리 집에서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또 분들이 뜻하지 사망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경증 환자는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그 병원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격리를 할 겸 수용을 한 다음에 초소에 의료 인력이 가서 어떤 생체 징후랄지 그런 것을 보자는 개념으로 생긴 거고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신 부분은 대개 경증 환자입니다. 요즘에 그 경증 그리고 중등도, 중증, 최중증으로 이렇게 환자를 분류를 하는데요. 경증 환자는 대개 뭐 생체 증후군, 즉 맥박이랄지 수축기 혈압 또는 뭐 호흡 또는 뭐 의식 상태랄지 기초 체온 이 5가지를 가지고 전혀 증상이 아주 경미하신 분들은 경증에 넣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국가지정병원이 그 전남대병원과 응급 콜을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좀 구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 의사회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를 지금 현재 80명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진료실이랄지 또는 진료기구 또는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실 같은 것을 좀 곧 구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준비가 다 끝났습니까?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돼 서방학교에서 서방학교하고 5.18 교육관을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요. 생활치료센터 개념 방금 의사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경증 환자로서 거의 뭐 증상이 없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래도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 시스템을 좀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주 서방학교가 한 77실, 교육관이 한 27실 해서 지금 104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구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감당이 쉽지 않겠지만 네. 일정 정도 전망 가능한 수준까지는 광주가 이미 준비를 해놨다. 네네.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예. 좀 다른 의견인데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최소한 단기간 안에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 지자체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냐면요. 경증 환자들이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럼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현재 또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 광역 지자체가 최소한 1,000개 정도의 생활지원센터를 구비해야 된다. 뭐 이런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등도 환자입니다. 중등도. 이제 경증은 아니고 증상이 좀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 사람이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가 결국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어야 되죠. 감염병 전담병원은 150병상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광주가 100병상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제3의 감염병 전담병원도 미리 어디를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중증을 볼 수 있는 격리병상입니다. 결국 그것은 대학병원에만 둘 수 있는데 현재 광주 전남의 대학병원에 있는 곳은 화순전대병원 5가지 포함해서 17개밖에 안 됩니다. 저는 최소한 그래서 한 1,000명이라고 하면 50병상 정도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100번 양보한 겁니다. 왜? 전라남도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0병상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50병상을 단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립대하고 조선대하고 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방금 꾸려진 민간대책위원회 그 안건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지금 조선대학병원에 중증 그 음압병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추가로 음압을 좀 넣을 수 있는지 계속 지금 전남대병원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속도가 지금 당장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마 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음압병상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대책위가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게 대구처럼 그런 비상 상황이 왔었을 때는 사실 일반 병원이 갖고 있는 이제 음압병상까지도 함께 써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서로 그때 막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언제라도 그 상황이 될 때는 단계별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4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2 국가 감염병 격리 전담병원도 지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에서는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호텔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경주 같은데 보문단지 안에는 뭐 리조트 이런 것까지도 내놓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지역 안에 그런 것들이 담보될 만한 것이 있는가, 심지어는 뭐 이미 완공돼 있는 어떤 건물을 우리가 임시라도 쓸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보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의료시설 준비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환자가 1,000명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인데 지금 광주시가 15명, 전남 합해도 뭐 20명 남짓인데 이렇게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초반에 생각했던 건 달리 이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고 지금은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저는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 시점에서는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거리,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느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막 학교를 간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집단 감염의 위험성들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2단계에서는 아주 취약한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아주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 초중고 학생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벼운 감기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집단은 위험도가 낮은 집단은 가급적이면은 현재보다는 볼더 더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쪽으로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위험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집단 발생의 가능성도 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갈수록 이게 위험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비의료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경제 활동도 다시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병상을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이게 하여튼 신 교수님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의료 인프라를 아무리 늘려고 하드웨어를 많이 늘린다고 한다고 해서 이 감염병이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또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개인적인 위생이랄지 개인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을 계몽시키면서 개인에게 맡기고 의료적 인프라는 광주시에서 지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차원에서 사실 1,000개 아니라 10,000개를 만들어서 병상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언제든지 대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집단 감염병일 경우에는 어떤 의료진이 감염이 되게 되면 또 그쪽이 집단으로 또 폐쇄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감염병이 있다고 해서 일반 질환이 있는 환자를 또 보지 않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겼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선결 과제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에 집단 감염병이 있을 때는 호흡기 질환만 따로 볼 수 있는 안심병원을 좀 더 광주지역에 3개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러한 그 호흡기 질환은 호흡기 질환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정상대로 하면서
어떤 장기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자꾸 걱정스러워 말씀드린 마음으로 전문가들께 들어가고 계신데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심병원은 저희가 네. 지금 5개로 더 늘려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방금 심 교수님이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질병 관리 임상적인 차원에서는 임상적인 차원대로 지금 우리 민간과 공공이 합쳐서 지금 의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신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코로나가 실제로 아주 중증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전파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 아니면 이미 그게 좀 달하고 있는데 최소화시키느냐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게 되려면 좌우간 이 초창기에 무증상으로도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또 감염 경로는 루트는 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 씻기 잘하고 그다음에 기침 예절 지키고 그다음에 외부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마스크 갖고 이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세 축 정도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자꾸 그 뭐 1,000명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전염병들을 비춰봤을 때 뭐 백신이 나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건 이제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없습니다. 결국은 면역이 일정한 숫자를 가져야지만 이게 이제 중지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사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의 역학적인 특징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사스는 우리가 전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어떤 역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는 너무 그게 안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전파가 그만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럼 결국은 해결의 지점은 어디냐면은 아주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이 개발이 되거나 또는 결국은 백신이 개발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감염병이 종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약들이 나올 때까지는 벌써 뭐 이렇게 한 달, 2달이 아니고 더 먼 기간들이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뭐 사스나 이럴 때는 어떻게 종식이 됐습니까? 그런 약들이 나와서 종식이 됐습니까? 사스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몇 사람 정도 그 자연 상태에서 보통 뭐냐면 어떤 우리가 방역 대책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몇 명을 전파하느냐를 봤을 때 한 3명 정도 하고요. 이번 코로나도 3명 정도 합니다. 그 대신 특징은 뭐냐면 방역 어떤 수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스 같은 경우는 종식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한 사람들만 찾아서 격리하게 되면은 전파 차단이 되는데 코로나19는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 차단이 이제 쉽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특징상. 그러면 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균자를 정확하게 빨리 가려내면 좀 일이 쉽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증상은 어떻습니까? 흔히 감기 같다고 하는데 네. 감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아니면 도저히 구별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감기하고 특별히 구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대구에 있는 저희 뭐 대구 의사들과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해보면 대개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것은 한 90%, 80~90%에서 발열, 38.5도 이상 열이 고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주 인후통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목이 좀 아픈 거죠. 그리고 콧물이나 뭐 이런 증상보다는 마른 기침 이게 초기에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제 가슴이 찌르는 통증이랄지 발열. 그래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은 제가 보면은 대개 한 7천, 8천 명 정도 되는데 사망 한 60명 정도 되니까 사망률이 0.8%에서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률이 한 4%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1% 이내. 대개 인플루엔자 우리가 사망률 한 0.5%로 보거든요. 작년에 미국에서 인플루엔자로만 사실은 8,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약간 좀 높은 사망률인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또 하기도를 침범합니다. 상기도를 침범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상기도니까 좀 의사들 이야기가 치료하기가 편한데 하기도로 오기 때문에 폐렴이 거의 80~90% 온단 상기도 말이에요. 하기도가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기도는 이제 입에서 들어가는 위쪽 기도죠. 예. 그러니까 위쪽 인후 있는 곳까지 상기도라고 하고요. 인후에서 내려간 기관지에서 폐로 가는 걸 이제 하기도라고 해요.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근데 하기도를 주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렴을 거의 동반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치료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끔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근데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할 때 사망률을 비교하는데 좀 이제 오류가 일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뭐 0.7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중증 환자들 특히 또 기계 호흡을 하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한 40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중국 통계를 보면 대략 한 절반 정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1%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 7,500명 중에 30% 정도가 20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자료가 왜곡돼 있죠. 상대적으로 뭐냐면 사망률도 좀 좋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봐도 1%고 1%보다 높은 사망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냐? 인플루엔자는 보통 2,000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는 100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죠. 높게 보면 20배까지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그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구 집단의 상당수가 또 예방접종도 하고 면역이 있습니다. 1년에 많이 걸려봤자 우리나라에서 10% 정도 걸립니다. 한 500만 명 걸리죠. 근데 코로나19는 많게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70%까지도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전 국민의 70%.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파 차단을 못하면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못한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나중에 현재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각 국가마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와 방역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자의 프로테즈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높느냐? 우리나라도 또 똑같은 일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의료 자원이 한꺼번에 환자가 많이 발생해 버리면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없게 되면 사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전파 차단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를 그 범위 안에 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망률도 낮고 위중한 사람들 제때 찾아서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향후에 지켜보시면은 각 나라마다 이게 그 나라가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서 관리 가능한 나라들도 있고 이탈리아 같이 관리가 상당히 힘든 나라들도 있고 이탈리아, 이란과 같이 국가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사망자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흔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기본적인 질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노약자가 사망한다, 네. 아니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지금 우리나라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사망자들 보면은 30대 1명, 40대 1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대인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돌아가시는 정도 확률입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0대, 60대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70대만 하더라도 100명 중에 아니면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80대는 100명 중에 6명 이상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코로나의 특징이 기존의 또 신종플루하고는 다릅니다. 신종플루는 젊은 사람들에서 일부 사망자가 나왔는데 특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사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어느 진짜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에서만 이게 상당히 피해가 큰 질환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 집단에서는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CDC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추천하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집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집에서 머물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라. 이렇게 지금 추천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이나 방역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50일 넘어가면서 이제 색깔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망을 이르는 경우가 되게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아예 지금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거나 또 의료적으로 취약한 건강상 취약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노인요양병원,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병원, 노인시설 이런 데 특히 지금 또 취약계층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노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건보공단하고 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폐렴, 또 그 폐렴 증상이 약간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한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매일 체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국가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사망자 이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높은 그룹은 집중적으로 임상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아까 말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는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차단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단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신천지 그룹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또 신천지 교회의 어떤 그 예배의 특성, 또 포교의 특성상 굉장히 밀접해가지고 이런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뭐 신천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천지가 활동하는 방식 때문에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을 되도록 못 모이게 하고 특히 신천지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감염, 뭐 무증상 감염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양님 혹시 지금 광주의 의료진들이 대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대구 쪽 상황을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이제 현재는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그 공보이들이 네. 300여 명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의료진은 좀 안정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초기 상황을 제가 대구시의사회장과 이제 매일 통화하면서 들었을 때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확진자가 되는데 뭐 의료기관은 계속 또 폐쇄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의 뭐 패닉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경증 환자는 이렇게 자가격리하고 또 중증 환자는 이렇게 병원에서 집중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 하신 분 중에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사망하시는 분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상황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장님, 지금 광주에 대구 환자들이 12분 오셨다가 네. 오늘 4분 돌아가셨죠? 네, 그분들 얘기도 좀 퇴원하셨습니다. 듣고 싶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 7분이 오셨어요. 3명 가족 예. 한 가족, 4명 가족 한 가족. 그 중에 이제 4명 가족 한 가족이 이제 오늘 퇴원하셨는데 그분들은 처음에 왔었을 때 엄마가 약간 열도 좀 있었고 기침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원하자마자 저희들이 음악병리에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했는데 의외로 좀 증상 호전도 좋았고 빨랐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만에 보니까 음성으로 확인된 거 2차례 음성 확인해서 오늘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뭐 퇴원해서 대구 갔는데 그 아들이 광주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네. 아니 오늘 예. 아까 이제 저희들이 퇴원하는 거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도 직접 가셨고 이제 우리 또 다른 관계자들도 많이 갔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쪽 담당 수간호사 선생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식도 좀 더 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일부러 그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최대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 전실 공간이 있거든요. 그 끝까지 따라와서까지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아까 의외로 이제 취재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끄러우시잖아요. 막 안 부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안으로 얼른 가시고 나서 아마 시장님께 못된 말이 있었는지 시장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문자 마지막 말미에 우리 아들이 광주에 살고 싶다 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그 광주시 의사회에서도 오래전 뭐 88고속도로 나기 전 84년도부터 달구벌과 빛고 이래가지고 달빛 동맹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한 차례씩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한 그 다음날 어떻게 저희들이 마스크를 10,000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을 했고요. 저지난주 금요일 날 서정석 남구의사장을 단장으로 해서 또 그 달빛 의료 지원단이 대구로 의료 지원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2,000만 원, 뭐 경북에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 지원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 의사들이 너무 고맙다고 얼마 전에 그 꽃바구니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광주 의사들 너무 고맙다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 서로 힘을 합하는 건 참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얘기 계속하다가 잠깐 밝은 얘기했는데 다시 코로나19 문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의심된다고 해서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박사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어떻게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통상은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를 12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외국 갔다 온 사람, 중국을 다녀온 사람 이렇게 했지만 외국을 다녀왔거나 또는 거기에서 폐렴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 그 매뉴얼상 사례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진 사람들 또 열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로 판정이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반 지금 병원들이 아까 안심병원하고 선별진료소 말했던 것처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신천지 환자하고 접촉을 했다던가 아니면 대구를 그 시기에 갔다 왔다던가 이런 것들이 정황이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죠. 자기한테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을 접촉을 할 거고 네네. 그렇지 않고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거나 자기 스스로 의심된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건소로 가라. 네, 그러면 예. 거기서 문진을 통해서 연관성이 확실히 확신되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바로 검체를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집단 감염병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또 이런 그 감염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가지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또 종사자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또 거기에 왔던 환자들도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오는데 전부 다 또 집단 감염이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도 전부 다 공지를 해가지고 되게 이게 뭐 38도 이상 열을 되게 고열을 동반하니까요. 고열이 있거나 또는 뭐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 내로 들어오지 말게 하고 밖에서 격리해가지고 체온 체크를 한 다음에 열이 38도 이상이면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좀 연락하도록 네. 전 회원들에게 지금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마스크 얘기입니다. 이거 네. 지금 이게 뭐 구하기 어려워서 금스크라고까지 한다고 하는데 네. 오브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실시됐는데 어떻게 지금 현장 상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아직도 그래도 불만은 많습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또 그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배부하는 시간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대체로 좀 아직은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 이제 일부에서는 오전에 이제 배부 시간이 뭐 9시부터 시작하면 12시 반까지 배부되는 경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부는 아예 시간을 뭐 오후 한 2시나 3시로 일괄하면 어떠냐라는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약사회 회장님하고도 이제 의논을 해보고 하니까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아침 9시부터 와서 또 기다리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사회장님과 저희 이제 전체 행정에서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더 맞을 것인지 또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가까운 곳에 가서 마스크를 되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확정은 안 됐지만 대개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되니까 동네 가까운 곳에 문의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구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니까 네네. 어느 한 곳도 편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마스크 재사용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없어서. 양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의료인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은 전혀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마스크에 묻어가지고 그걸 또 손으로 만졌을 때 점막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감염자 침 같은 것이 마스크에 스며들어서 또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침이 또 마스크에 묻어서 세균 또 증식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WH에서도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국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면은 마스크 사용 재사용보다는 마스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손 씻기를 자꾸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뭐 자꾸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될 수 있으면 재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손 씻게 좀 더 이렇게 손 씻기를 예. 이렇게 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마스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한 30초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마스크를 써야 할 장소에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밖에 야외에 돌아다니는데 마스크 쓸 필요는 없죠. 운동을 하는데 제가 마스크 쓸 필요 없죠. 써야 되는 곳은 뭐냐면 아주 붐비는 곳을 가거나 의료기관을 가거나 이럴 때만 이제 마스크를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 상황이 이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은 마스크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국민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가까이 얘기 나눴는데 오늘 얘기들이 시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52일째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정말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누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데 이럴 때 힘을 합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해 내야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